K9이요? 글쎄요, 미국 무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그 생각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정찰대 15명이 포위된 계곡, 미군 무기는 먹통이었고 오직 하나 움직인 건 한국산 자주포였습니다. 전 그 순간 믿고 있던 모든 걸 의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되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미샤 라지브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20년간 군사 전문 기자로 일했죠. 제 전문성은 국제 분쟁과 무기 체계 분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도 최고의 군사 전문가라 부르지만 사실 저는 그저 보이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에서 취재했죠. 파키스탄군은 중국산 자주포를 사용했고 우리 인도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K9의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았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했어요. 아니면 중국산 무기의 열등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믿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무기 체계가 세계 최고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 유학 시절부터 굳어진 믿음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면서 서방의 기술력에 감탄했고 그 신뢰는 그대로 제 기사에 반영되었어요. 뉴델리 타임즈 칼럼에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조하는 기사를 정기적으로 썼습니다. 한국산 무기 도입 확대를 비판하는 내용도 자주 실었죠. 한국의 K9 자주포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제 생각엔 그저 미국 기술의 복제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그땐 몰랐어요. 방송 출연이 잦아지면서 저는 더욱 자신감 있게 제 견해를 밀어붙였습니다. 인도 최대 채널 NDTV 토론회에서 K9 자주포의 추가 도입을 반대했고 그 대신 미국 M119 자주포를 추천했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의했지만 일부는 저를 서방 편향적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신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미국의 전쟁 경험과 기술력을 한국이 따라잡을 수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래서 인도 국방부가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결정했을 때 저는 노골적인 비판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가 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죠. 그렇게 2025년 약 3,700조 원을 투입하여 인도 국방부는 K9 자주포 15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사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제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제 가장 큰 착각은 실전 경험이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전쟁을 취재했지만 실제 전투 상황에서 무기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관찰한 적은 없었어요. 그저 이론적인 스펙 비교와 군 관계자들의 말만 믿고 기사를 썼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4월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국경선 분쟁으로 시작된 소규모 교전이 순식간에 대규모 무력 충돌로 확대됐어요. 파키스탄군의 기습 공격에 인도군이 반격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뉴델리 본사에서 평소처럼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아미샤, 카슈미르로 가야 해.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어. 내가 직접 현장을 취재해야 할 것 같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전쟁터를 가본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주로 책상에 앉아 분석 기사를 쓰는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비판해왔던 K9 자주포가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비행기를 타고 스리나가르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지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하늘에선 전투기가 날아다녔고 멀리서 포성이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공항에는 군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라지브 씨, 위험한 시기에 오셨네요. 곧바로 전방 사령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번 취재가 제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전방 사령부에 도착하자마자 상황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인도군 장교가 지도를 펼쳐 보이며 현재 전황을 설명했어요. 현재 파키스탄군은 이 지역에 집중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는 여기에 배치되어 있고 장비들은 이 위치에 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지도 위에 표시된 K9 자주포 배치도였습니다. 총 6대의 자주포가 중요 지점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장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신은 이 부대와 동행하게 될 겁니다. 라훌 소령이 안내를 맡을 거예요. 사령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군복 차림이었어요. 라훌 소령입니다. 아미샤 라지브 씨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신의 기사는 항상 읽고 있습니다. 라훌의 표정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아마도 제가 K9 자주포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는 전문가다운 태도로 상황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우리는 파키스탄군의 포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쪽 고지대에서 적군이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죠. 저녁이 되자 라훌과 함께 실제 전투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방탄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군용 지프를 타고 가는 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멀리서 포성이 들리자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하늘이 밝아졌어요. 파키스탄군의 포탄이 우리가 있는 지역 근처에 떨어진 겁니다. 라훌이 외쳤습니다. 엎드려요. 저는 즉시 차량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이은 폭발음에 귀가 먹먹해졌고 모래와 흙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 제 중계 장비가 날아갔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매체 기자는 파편에 맞아 팔에 경상을 입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론적 분석과 실제 전투 현장의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파키스탄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은 우리 부대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라훌의 안내에 따라 근처 벙커로 피신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벙커 안에는 각종 첨단 장비가 즐비했어요. 미국제 레이더 시스템, 프랑스산 전차 통제 장치, 이스라엘제 통신 장비까지.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장비를 두드리고 재부팅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왜 이러는 거죠? 저는 라훌에게 물었습니다. 라훌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파키스탄군이 전자전 장비를 가동했습니다. 우리의 GPS 신호를 교란하고 있어요. 모든 미국산 장비가 먹통이 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미국의 첨단 장비들이 단순한 전자전 공격에 무력화된다니요. 프랑스산 르클레르 전차도 위치 파악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수억 달러짜리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믿던 무기 시스템이야?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라훌은 저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유독 침착하게 움직이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K9 자주포 운용팀이 보였어요. 그들은 전자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기계식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제 질문에 라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K9은 전자전 상황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전자 시스템이 망가져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요. 한국은 북한의 전자전을 늘 염두에 두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서방 기술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여겼던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라훌은 저를 자주포 부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소음과 혼돈 속에서도 이 부대만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부대원들은 서로 짧은 구령만으로 완벽하게 협동했고 자주포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제가 자주포에 다가가자 한 병사가 다가왔어요. 조심하세요. 이제 곧 이동합니다.
포탄을 발사한 지 단 3분 만에 K9 자주포는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포탄을 발사했죠. 그 순간 라훌이 설명했어요. 슛 앤드 스쿠트 전략입니다. 발사하고 바로 이동하는 거죠. 적의 역탄도 계산을 무력화시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파키스탄군의 포탄이 우리가 있던 이전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만약 자주포가 이동하지 않았다면 직격탄을 맞았을 거예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주변에서 미국산 자주포들도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둔했습니다. 발사 후 이동하는데 최소 10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적의 포격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회피 기동을 해야 했어요. K9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제 물음에 라훌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1000마력 디젤 엔진과 완전 자동화된 포탑이 결합된 겁니다. 발사 준비에서 이동까지 모든 과정이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설계죠. 그날 밤 저는 전투 현장 근처 임시 숙소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써왔던 K9 비판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제 글 속에는 편견과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성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기술적 스펙만 비교했던 거죠. 창밖으로 K9 자주포의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제게 다르게 들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무기의 소리가 아니라 제 편견을 깨트리는 진실의 소리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선은 밤새 변했고 우리 부대는 새로운 위치로 이동했어요. 저는 라훌의 안내로 K9 자주포 부대를 더 자세히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한국산 무기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미국산의 열등한 복제품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를. 오늘은 K9 운용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라훌의 말에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습니다. K9 자주포 부대는 구릉 뒤에 위치해 있었어요. 총 6대의 자주포가 삼각형 대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날렵했어요. 미군의 M119 자주포가 크고 위압적인 모습이었다면 K9은 조금 더 콤팩트하면서도 균형 잡힌 형태였습니다. 저 자주포는 52km까지 사격이 가능합니다. 라훌이 말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도와 생존성입니다. 그 순간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파키스탄군이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부대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병사들은 각자 위치로 달려갔습니다. 라훌은 저를 안전한 관측소로 안내했죠. 여기서 지켜보세요. K9의 실제 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주포 승무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4명의 승무원이 완벽한 팀워크로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었어요. 명령이 전달되자마자 승무원 1명이 컴퓨터에 좌표를 입력했고 포탑이 자동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확인, 발사 준비. 지휘관의 짧은 명령이 무전으로 들려왔어요. 첫 번째 자주포가 불꽃을 내뿜으며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그 즉시 두 번째, 세 번째 자주포도 연달아 발사했죠. 대지를 울리는 포성과 함께 자주포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발사 후 단 3분도 되지 않아 자주포는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빠르게 이동한 자주포는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포탑을 회전시키고 두 번째 발사를 준비했어요. 이게 바로 K9의 진짜 강점입니다. 라훌이 설명했습니다. 적이 우리 위치를 파악하고 반격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는 거죠. 라훌의 말이 끝나자마자 파키스탄군의 포탄이 우리가 있던 이전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K9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였어요. 적의 포탄은 허공을 향해 날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사격 후 3분 내 이동 완료, 재사격 준비 완료. 무전에서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K9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생존 능력과 기동성이 결합된 완벽한 전투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주포는 정말 대단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라훌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저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거듭할수록 이 무기의 진가를 알게 됐죠. 2시간의 교전이 끝나고 저는 한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운용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그 병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고장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산 장비는 정비가 복잡하고 부품 교체도 어렵지만 K9은 현장에서도 간단히 정비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작전 결과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부대의 K9 자주포는 적의 포병 진지 2곳과 탄약고 1곳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피해는 전혀 입지 않았고요. 반면 미군식 자주포를 사용한 다른 부대는 2대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주포, 진짜 뭐지? 저는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굵게 밑줄을 그었어요. 편견을 버려라.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굳어왔던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방 무기에 대한 맹신, 아시아 제품에 대한 편견이 현실 앞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라훌은 저를 사단 본부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작전 회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신을 위해 참관 허가를 받았어요.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고 여러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정도윤 씨입니다. 라훌이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K9 군사 컨설턴트죠. 원래는 K9을 설계한 엔지니어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도윤은 앞으로 나와 전술 지도를 펼쳤어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파키스탄군의 이동 패턴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음 공격을 이 지역에 집중할 겁니다. 정도윤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의 자주포는 최대 4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K9은 52km까지 가능합니다. 이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라훌이 정도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아미샤 라지브 씨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군사 전문 기자세요. 정도윤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아, 당신의 기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K9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최근 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직접 K9의 성능을 목격했거든요. 정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판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발전시키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뛰어난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었나요? 미국이나 유럽의 오래된 방위 산업과 비교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신참이잖아요. 정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절박함이 혁신을 낳습니다. 한국은 항상 북한이라는 위협과 함께 살아왔어요. 그들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치밀하게, 더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했죠. 회의실을 나와 사령부 근처 야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정도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기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펜을 멈추었어요. 이런 관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K9을 설계할 때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억제력을 만드는 것이었죠. 적이 공격하려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최적화했어요. 생존성, 기동성, 정확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정도윤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계속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해구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야 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관점이 열렸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함과 철학이 담긴 무기였던 거예요. 저는 정도윤에게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K9이 다른 자주포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실전 중심의 설계입니다.
정도윤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화려한 스펙보다 실제 전장에서의 성능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K9은 부품 교체가 매우 쉽습니다. 현장에서 승무원들이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정도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기 체계를 평가할 때 단순히 화력이나 최첨단 기술만을 중시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실전에서의 신뢰성과 운용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국으로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나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파트너십을 수출합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술 이전, 정비 지원, 운용 노하우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인도와 한국은 단순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닌 안보 파트너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라훌이 물었습니다. 어떤가요? 인상적이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철학자 같았습니다. 무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라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9을 선택한 겁니다. 무기 그 이상을 얻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군용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부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취재해온 정적인 전투와는 다른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죠? 저는 지나가는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정찰대가 매복에 걸렸습니다. 지금 구출 작전을 준비 중이에요. 라훌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정찰대가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매복에 걸렸습니다. 20명의 대원 중 15명이 그곳에 고립되어 있어요. 저는 라훌을 따라 작전 본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구출 작전에 대한 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장교들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직접 투입은 너무 위험합니다. 적의 화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해요. 다른 장교가 반박했죠. 그때 정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K9으로 정밀 타격을 하면 구출 작전이 가능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정도윤은 지도 위에 빨간 점 몇 개를 찍었습니다. 이 지점들이 적의 주요 화력 지원점입니다. K9의 정밀 타격으로 이 지점들을 무력화하면 구출팀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작전 사령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9 부대에 즉시 출동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라훌이 제게 말했어요. 함께 가시겠습니까? 실제 작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전투 장비를 갖추고 지프에 올랐어요. 10분 후 우리는 고지대에 위치한 관측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계곡 아래 상황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라훌이 쌍안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찰대가 저 바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적들은 삼면을 포위했고 중화기로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정찰대원들은 계속해서 교전 중이었지만 적의 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들의 탄약도 거의 바닥난 듯 했습니다. K9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무전에서 알림이 들려왔어요. 세 대의 K9 자주포가 산등성이를 따라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탑을 회전시켜 정확한 타격 지점을 겨냥했어요. 정도윤은 관측소에서 직접 사격 지휘를 맡았습니다. 표적 확인. 1번 표적 좌표 입력. 정도윤의 침착한 목소리가 무전에 울렸습니다. K9의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됐어요. 굉음과 함께 포탄은 적의 첫 번째 화력 지원점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포탄도 발사됐죠. 각각의 포탄은 정도윤이 지정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거리에서 저 정도 정확도가요? 라훌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K9의 원형 공산 오차는 30m 이내입니다. 실제로는 더 정확하고요. 정밀 타격이 계속되면서 적의 압박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중화기가 하나둘 침묵했고 혼란에 빠진 적들은 대응 사격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구출팀 지금 이동하세요. 정도윤의 명령에 따라 헬리콥터 2대가 계곡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적의 화력이 무력화된 틈을 타 헬리콥터는 정찰대원들에게 접근했어요. 병사들은 빠르게 헬리콥터에 탑승했고 모든 대원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 성공. 모든 대원 안전하게 복귀했습니다. 무전에서 보고가 들려왔어요. 라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K9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많은 무기 체계 중 이렇게 생명을 구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력 시범이나 기술 과시가 아니었어요. 실제 전투에서 동료를 구해낸 진정한 전투력이었습니다. 정도윤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무기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뭔가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지켜낸 도구였고 그 배경에는 깊은 철학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라훌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간이 K9을 선택한 진짜 이유죠. 전쟁이 마무리되기 시작했습니다. 3주간의 격렬한 교전 끝에 양국은 휴전 협상에 들어갔어요. 전선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제 마음속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무기의 배경, 그 출발점을 직접 보고 싶어요. 저는 라훌에게 말했습니다. 라훌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정도윤 씨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해보죠. 놀랍게도 그 제안은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도 국방부와 한국 방산업체의 협조로 저는 한국 방문 취재 허가를 받았어요. 정도윤은 직접 가이드를 자청했습니다. K9의 고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서구 국가들의 방산 시설만 취재해왔던 저에게 아시아 국가의 첨단 무기 생산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도윤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이 빠듯할 테니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목적지는 경남 창원에 위치한 K9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도윤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은 생존의 필요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항상 북한이라는 위협 속에 살아왔으니까요. 창원 공장에 도착하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설과 정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생산 라인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매달 4대의 K9이 생산됩니다.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모든 부품은 5,000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공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생산 라인 곳곳에 인도어로 쓰인 안내문이 있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정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인도 기술자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함께 나눕니다. 인도 엔지니어들이 이곳에서 교육받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구 방산업체들은 대부분 핵심 기술을 꽁꽁 숨기고 고가의 유지보수 계약만 강조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파트너십을 중요시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경기도에 위치한 훈련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도 육군 병사들이 한국 교관들로부터 K9 운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현재 100명 이상의 인도 군인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훈련센터장이 말했어요. 3개월간의 집중 훈련 후 그들은 인도로 돌아가 교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훈련장에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인도 군인들은 K9 시뮬레이터를 통해 다양한 전투 상황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열정이 엿보였습니다.
한 인도 장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훈련이?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무기의 매력에 빠졌어요. 특히 실전 상황을 고려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대전에 위치한 기술 이전 전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K9의 핵심 기술을 인도에 이전하기 위한 특별 시설이었어요. 우리는 인도가 자체적으로 K9을 개량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센터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실에서는 인도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차세대 K9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특수한 기후와 지형에 맞게 무기 체계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어요. 이건 그냥 수출이 아니라 신뢰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 말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판매자와 구매자 관계가 아닌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녁 서울 한 레스토랑에서 정도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3일간의 취재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기술을 공유하고 심지어 생산 노하우까지 가르쳐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까요? 정도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린 적이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인도와 한국, 우리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입니다. 함께 준비할수록 모두가 더 안전해집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무기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세계관과 안보 철학의 공유였던 겁니다. 인천에서 뉴델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취재 경험을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믿었다 그런데 우리를 구한 건 한국이었다. 편견의 시작부터 솔직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서방 기술만 신뢰했던 제5만함 K9의 성능을 우연으로 치부했던 무지를 인정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편견이었다. 전투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전자전에 무력화된 미국산 장비들,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작동했던 K9의 이야기를 썼어요. 라훌과 함께한 현장, 정도윤을 통해 배운 무기 너머의 철학까지. 정찰대 구출 작전은 특히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생명을 구해낸 정밀한 한 발의 의미, 그때 느꼈던 깊은 감동까지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생명을 지키는 도구였다. 한국 방문도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창원 공장, 훈련센터, 기술 이전 프로그램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 풍경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믿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준 건 조용히 준비한 한국이었다. 그들은 무기를 팔지 않고 안보를 나눈다.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의 기회를 준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기사는 분명 논란을 일으킬 것이지만 저는 이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었어요. 노트북을 덮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야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의 철학과 정신은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 다음 기사의 주제는 정해졌어. 그들은 조용한 강자야. 비행기는 구름 위를 유유히 날아갔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이제 편견 없이 더 넓은 시각으로 진실만을 추구하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편견을 뒤흔든 순간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진짜 진실이 시작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